자, 예. 저희가 충암고 인맥도 아닌데 다 윤봉기 기자 동기들이 자꾸 출연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녁 시간에 오시기 힘든 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소개를 받아서 저도 조금 이따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엄 탄핵 국면의 정당 정치와 시민 이걸 이제 네 차례에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위기의 배경과 원인,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발전 경로 성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지금 이 국면이 사실 이제 뭐 비상계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봤을 때 놀라긴 했지만, 처음 느끼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목에도 썼지만, 우리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발전 경로가,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왔다. 그래서 그게 귀결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상당히 암울한 이제 생각이나 예측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사실 실행될 줄은 저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실행됐는데 그게 단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물론 그분의 잘못을 뭐 이제 약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자는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그걸 실행한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국한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를 살펴봐야 오늘의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정당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좀 이제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어디 다른 일 모임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여기 와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당의 가치나 중요해서 물론 시민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당 정치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합니다. 네. 어, 저는 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소개를 썼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정치 현안과도 관계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고 각자 또 이제 현실 정치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어떤 이제 뭐 경력을 거쳐왔고 어떤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야기 나누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좀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경북 의성이라는 저기 시골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윤범기 기자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마치고는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 사무처의 공채를 선발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또 정당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보편화 됐지만 거기서 일도 하고 2016년 말에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드는 일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사무처에서 일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접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공백 이후에 공천제도 교육과 한국 정당 정치 변화에 관한 연구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한국 정치 과정, 정당 의회 선거, 지방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거를 하나를 다 연결하는 지점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 그중에 특히 공천 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정치를 떠난 뒤에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제가 원래 보시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이제 제 경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혹시 또 민감하거나 불편한 얘기가 있으면 제 얘기하는 중에라도 언제든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제가 생각했던 거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강의의 그 추천 도서라고 해서요 두 권을 이제 좀 이제 적어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한국 정치 제도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대통령제 정치적인 노무현 정치적인 두 책입니다. 앞에 책은 이제 아주대학교 문우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러니까 다수 지배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정치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문우준 교수님은 어, 이제 정치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제일 정통한 어,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뭐 일반 대중서에 가까운 형태로 쉽게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을 근 1강에서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의 작동 원리나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잘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책은 어, 한신대 최영희 교수님인데요. 원래는 이제, 막시스트 정치 이론,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하셨습니다. 제가 윤범기 기자하고 학부 다닐 때는 이제 이분이 시간 강사였는데, 그래서 막시스트 정치 이론 이런, 수업도 듣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대통령제라는, 이 직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 과정을 하는 분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했고, 특히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통령제란 직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직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 나름대로 처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로 이제 세 번째, 3강에서 주로 요걸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뭐, 근데 다 바쁘시고 하니까, 굳이 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되시면 뭐, 뒤에 이제 최영익 교수님 책은 지금 절판돼서 없는데, 중고 서적으로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음에라도 이 두 책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이런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해 왔는지를 이거 한번 처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로 이게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제도가 어떤 형태로 배열돼 있나? 정치 제도는 이제 뭐 헌법에서 권력 구조부터 해서 그 밑에 뭐 선거제도 밑에 상위 정치제도부터 하위 정치제도까지 여러 가지의 정치제도의 세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제도들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정치제도의 내적 운영 원리는 실제 제도 설계 당시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원래는 정치제도 이런 목적으로 설계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걸 뛰어넘어서 또 더 큰 틀에서는 그럼 이런 정치제도 설계에서 시민의 정치적 역할은 과연 어느 정도로 긍정되고 있나? 시민이 정치의 공간에 뛰어들 여지는 있고 그런 틈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서 긍정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또 잘 아시지만 지금 이제 현상들을 한번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민주화 이후에 보면 이제 87년 이후에 점점 최근에 오면서 진영 간의 정권 교체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보수 정부에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10년 하고 그다음에 DJ하고 노무현 정부 10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정권 교체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다 못 채우면서 9년에 마쳤습니다. 9년으로 1년 짧아졌다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걸로 끝났죠. 그래서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탄핵 인용된다면 3년으로 다시 정권 물론 또 대선을 하진 않았지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 정권 교체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과 20년 동안에, 2004년부터 2024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만 하도록 벌써 세 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거는 마지막 다른 제도적 장치가 다 작동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수단인데 이게 벌써 세 번이나 어,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실제로 대규모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해야만 상황이 정리되는 이런 이제 모습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 자체가 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민들이 의 역할이나 그런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귀중한 민주주의 경험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땐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퇴행적인 형태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40 몇 년 만에. 이게 사실상 정치가 실종됐다. 그리고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그 이제 어, TV에 화면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인 거죠. 그걸 봤을 때 대통령 자체가 정치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극단적 대립과 혐오. 이게 사실상 정치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좀 논의를 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우진 교수님의 책에 보면 어, 정치와 경제가 확실히 다르다. 정치와 경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정치를 설명하는 관점이 또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비용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시각에서 큰 틀에서는 동의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문우희 교수님의 설명을 좀 따라가 보면요.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무르진 교수.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에 따르는 비용이 있고 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동의를 필요하냐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달라진다. 이제 거래 비용은 그 최종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로 끝마친다면 거래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모든 구성원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면 거래 비용이 늘어나요. 대신 수능 비용은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의사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소수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래 비용은 높지만 수능 비용은 사실상 제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은 반대 방향입니다. 역방향인 거죠. 독재자 혼자 결정을 하면 거래 비용은 작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수능 비용은 아주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각 그래프에서 보면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이
마주치는 지점이 가장 이제 그 의사결정 비용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보통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인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 절반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 지점이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수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많다는 거죠.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 정도의 이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다수보다는 더 작은 사람들이 수능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수능 비용도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서 수능 비용과 거래 비용의 합이 제일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수능 비용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수능 비용의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일 때는 수능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항일 때는 그래프 자체가 점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작은 최소의 의사결정 비용이 드는 거는 그것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다수결, 보통의 일반적인 다수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초다수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의 다수결, 절반의 인원보다 한 명 더 많은 인원 정도만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이질성이 크면은 수능 비용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치러야 될 나중에 의사결정 이후에 치러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수능 비용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좀 더 다수결보다 훨씬 많은 초다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당히 균질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민주화를 위해 뭐 다른 이민족 간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인종 간 아니면 뭐 종족 간 뭐 이런 많은 비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뭐 균열의 정도가 아주 커져서 수능 비용을 치르는 게 아주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 그, 보통 절반에서 한 명만 많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합의로는 합의 수준이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최적 의사결정 방식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균질적인 사회인가 아니면 이질성이 늘어난 사회인가 아니면 또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인가 이런 걸 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이파트라는 사람이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점한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방식이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보고 또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는 소수의 보호를 위해서 거부권 행사자 수가 많은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력 간의 합의가 중요시해진 그런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보다는 다수의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고 어,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수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세력 간의 합의가 중시된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크게 거칠게 이제 나누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학자들은 뭐 규범적으로 주로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민주주의 유형이 더 규범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수제 민주주의도 하나의 이제 그 공동체가 합의하는 룰이 되는 거고 의사결정의 룰일 수 있고 합의제 민주주의도 그 어떤 공동체가 합의한 의사결정의 룰이라면
그거 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잘 작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적인 배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어느 한 방향을 그 공동체 지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다수제 민주주의에 더 접근한 방향인지 합의제 민주주의에 접근한 방향인지는 계속 그 제도의 적용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치우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호도 그런 방향을 맞춰진다는 거죠. 제도 설계가 계속 다수의 민주주의로 설계되고 그 방향으로 계속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 국민들도 아, 이게 뭔가 다수 세력이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결정하는 시스템을 좋아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 정치 제도가 국민들의 선호를 그런 방향으로 맞춰 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다수제 민주주의는 강화되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 합의제 민주주의였으면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 그러니까 계속 제 정치제도 어떻게 최초에 설계됐는지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되는지 따라서 국민들의 선호도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둘 다 규칙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하나의 유형에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민주주의 본질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연속성상에 있는 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합의제나 다수제나 그 극단적으로 합의제로 가거나 다수제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게 합의제와 다수제가 있는 어느 연속선상에서 어느 지점, 극단적으로 가지 않은 어느 지점에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지금 제도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민주화 이행 후에 한국의 정치 제도를 살펴봤을 때는 다수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래서 권력을 획득한 승자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수 세력의 교체를 통해서 심판과 단죄 위주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제도 설계에서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들의 선호도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정권 교체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떤 세력을 교체해서 그 다수의 세력으로서 뭐 특정한 정권을 심판한다던가 단죄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선호에 더 익숙해져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도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 여론조사에 빈번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사실상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부분 모든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바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실상 여론조사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그 사이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선호가 어떤지를 그냥 판단하는 이제 보고 이제 파악하기 위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이 여기 있으니 이게 다수의 의지다. 고 밀어붙이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진영에서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지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동원 이게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어, 합의나 협의의 가능성이나 그런 시도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뭐 떤 한 견해가 다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수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밀어붙이기만 하지 다수가 아닌 방향과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시도는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시도 자체가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는 서로 사실상 정체성의 정치로 볼 수 있을 만큼 화해하기가 어려운 양극화다 볼 수. 정체성의 정치는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 집단이 내 노선이나 정책을 단순히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서로 이제 그 집단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판단이 저런 판단인데 서로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나는 이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맞다. 이 진영에 속해 있으면 저게 맞다. 그냥 이 판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 진영은 화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 외 집단 간에는 서로를 혐오하는 상태, 혐오하고 배제하는 정서, 그런 감정만 작동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뭐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도 정치가 없이는 이게 작동할 수 없다는 거죠. 다수제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하나의 규칙으로 유형으로 인정이 되는 건 다수의 세력의 의지로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걸 형성하기까지는 정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논의 없이 그냥 우리가 다수의 의지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소수의 수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이제 계속 고착화 되면서 다수의 민주주의 작동하는데 그 속에서 정치가 없는 상태의 다수의 민주주의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수제 민주주의든 합의제 민주주의 둘 다 규범적으로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제는 이 두 유형 다 해서 정치의 영역 위에서 이 두 민주 유형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주의나 합의제 민주주의든 그 토대가 정치의 영역 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주주의나 합의제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는 이런 민주주의가 정치의 영역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를 작동을 하는데 정치가 없는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는 우리 정당에서는 사실 뭐 대화가 전혀 안 되죠. 국정협의체를 가동한다고 얘기를 뭐 탄핵부터 계속 얘기했죠. 두 달째 뭐 만나기만 하고 만나면 사진만 찍고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2월 달에도 사실 뭐 연금 개혁을 하자 아니면 반도체 뭐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칠 뿐이지 정작 그 두 진영이 만나서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 뭐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설날에 주로 이제 뭐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죠. 친구들 사이에 정치 얘기하면 심하게는 집에서도 가족들을 만나서도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게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 간의 사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야 뭐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더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도 대화 자체도 시도할 수 없을 정도의 예, 상황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이제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걸 아무 정치 없이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당연히 파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 진영이 서로 자기 편이 다수라고 얘기하거나 다수에서 밀린 진영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제도의 배열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실제로 정치제도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하나의 원인이 되죠. 크게 보면 승자 독식의 대통령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부터 상당히 이제 어, 다수제적인 승자 독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없는 단순 다수 방식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87년 선거부터 최근 선거에 쭉 봤지만 이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죠. 다 과반이 안 되는 득표입니다. 그리고 2위와의 차이도 거의 뭐 5%, 10%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저번 선거에서 0.73%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자가 되면 모든 권력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그러니까 절반에서 뭐 한 명 더 많은 다수거나 아니면 상대 다수인 거죠. 단순 다수에서 다수를 점했는데 사실상 독식의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5년 단임인 겁니다. 5년 단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다음번 자기의 이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다음번 판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음번 판단을 역사만 하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다음번에 더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소신을 끝까지 펴겠다. 극단적으로는 계엄까지 선포해서 내가 뭐 알리고 싶은 걸 알리거나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고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대통령 권력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이후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에서인데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기본적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방식의 선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 다수입니다. 이 다수는 절대 다수도 아니고 단순 다수 방식인 거죠.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가 되고 그 이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반영이 되지 않는 방식의 투표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지역주의 투표 행태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특정 지역에서는 어, 어, 거의 이제 소수 세력의 정치 세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영호남 지역 특정 지역에는. 그래서 어, 다수의 하나의 권력만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비례대표가 있긴 하지만 비례대표 중에 300석 중에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런 이제 불비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46석을 다 차지해도 그건 뭐 제3당이 될까 말까. 그럴 일은 없고 거기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었는데 다시 그걸 도입한 정당 자체가 위성 정당을 설치하면서 비례성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비례적인 의회 구성이 있는 거예요. 의회 전체가 비례성이 높게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심에 맞게 의회가 구성된 게 아니라 어, 표심과 비례하지 않게 특정한 뭐 정당이나 세력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다수제적 원리로 의회가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비례성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최근 선거로 오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2대 선거는 안 나. 22대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할 겁니다. 불비례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대통령은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선거에 대한 이해나 이게 좀 달라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회 구성은 불비례적인 상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다. 그게 이제
유권자들 표심하고 좀 어긋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국회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3의 교섭단체 출연은 극히 어렵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춰가지고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양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제3 교섭단체가 나온 건 2016년 20대 총선 이후에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이제 출연했던 제3 교섭단체도 그 대의 국회 이후에는 다 소멸했다는 겁니다. 어, 뭐 자민련이라고 이제 김종필 총재가 했던 자민련이 96년 총선 이후에 2002년에도 다시 총선에도 의석을 얻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제3당으로 출연했던 정당들이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당제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건 다당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4년 안에 다 소멸됐기 때문에 양당제가 상당히 강하게 고착된 상태라고 보고 지금 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유효 정당 숫자가 거의 2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정당은 두 정당밖에 없다는 거죠. 거대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어, 사실 이제 다른 정당 뭐 교섭단체를 만들지는 못하고 뭐 하더라도 원내 진입한 정당이 있지만 어, 이 정당들도 이제 이 거대 양당에 거의 흡수되거나 그 거대 양당의 입장에 포괄되는 형태의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의회가 다당제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관점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더 작은 정당들은 거대 양 진영에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특별히 다른 정책적 노선이나 뭐 이런 걸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제 거대 양당만이 살아남고 그 속에서 적대적 공선, 대립적 정치만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창 좀 봐주세요. 예, 잠시만요. 그 ENPP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예, 예, 예. 유효 정당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ENEP는 선거에 출연하는 이제 유효 정당 숫자입니다. 보통 이게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막 길이가 45개 정당이 선거에서 출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에 실제로 후보를 낸 정당 중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한 정당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이제 어, 선거에 있어서 유효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효적인 정당이라는 거죠. 그게 단지 뭐 거의 한 0.01% 득표하는 정당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45개 정당 중에서 그런 정당 다 제외하고 어떤 공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당이라고 카운트를 하는 그 숫자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정당들 중에서 그걸 이제 카운트한 게 ENEP고 ENPP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 이렇게 선거, 원내에서 본 유효 정당인 겁니다. 그 선거에 출마했지만 의회에 진출을 못한 정당은 다 빼고 지금 이제 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뭐 이런 정당들인 거죠. 근데 그 정당들도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다 엄청나게 비중으로 작은 정당이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비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카운트해서 이제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진출할 정당 중에 어느 정도를 유의미한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진한 초록색이 이제 선거에서 유효정당, 선거에서 유효정당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선거에 뭐 카운트 당연히 더 많이, 그래서 원내 진입한 이제 유효정당은 좀 더 낮은 수준이죠. 근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원내 진입한 유효정당도 한 지금은 2.1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두 정당 이외에는 전부 다 카운트 0.1 정도 카운트 될 뿐인 거죠. 선거 유효 정당은 한 2.3 정도 될 겁니다. 45개 정당이 다 후보를 내봤자 실제로 유효한 거는 두 정당 이외에는 0.3 정도의 카운트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양당적인 흐름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사실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2024년에 무소속 당선자가 한 번도 한 명도 없었던 선거로 기록되는 거죠. 2024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출마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그 정도로 이제 됐고, 이게 또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은 뭐, 우리 정당 아니면 저 정당 후보니까 이 정당이 저 정당보다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형태의 경쟁이 아니라 저쪽 정당의 후보를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네거티브를 통해서 선택을 못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손쉽고 편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대 양당밖에 후보도 없고 둘 중에 내가 뭐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뭐 정책을 개발하고 힘들게 하지 않고 저 정당이 더 나쁜 후보, 더 안 좋은 후보라는 걸 내세우는 방식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번에 이제 2022년 대선하고 2024년 총선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의미를 찾기 어려운 선거였던 그런 형태의 선거 운동이 계속 심화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결국 유권자들도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이것만 찾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맞는 정책이 뭐고 저 정치인이 뭘 할 거고 뭐 나중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대한 고려는 없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만 골라내는 형태 손쉬운 그러니까 정당이나 후보 입장에서 그게 아주 손쉬운 선거인 거죠. 뭐 별 노력이 안 듭니다. 그냥 비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한 40년 동안 이 선거 체제로 되니까 다른 정당이 어차피 진입을 못하는 진입 장벽을 높기 때문에 구정당은 이제 선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선거를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물론 선거에 지면 뭐 감옥을 가거나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손쉬운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들 뿐인 거죠. 계속 이제 뭐 후보자 인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후보자 인사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 뿐이지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노력으로는 힘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런 식의 선거 제도에서는 제도의 원리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정당 체제가 이렇게 고착되니까 더 안 좋은 형태로 계속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된 의회입니다. 다수제적 의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300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절반 150명보다 한 명 더 많은 151명이면 법안이나 뭐 각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수제 의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안 되면 국회의장 다수당이 이제 보통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그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 상정시킵니다. 그래서 본회의 열어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 했죠. 그 다수제적 운영이 있었고 그걸 최대한 그걸 좀 자제하자고 한 게 88년 총선 이후에서 이제 요소야대 국면이 되니까 사당이 합의하면서 합의제적인 의회를 운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건 아주 잠깐이고 3당 합당이 되면서 다시 또 거대 여당이 생기고 계속 선거에서도 는 좀 성적이 안 좋았더라도 계속 이제 여당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여대 야소 국면을 이끌어서 자꾸 집권 상정하고 물리적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게 극대화된 게 2009년에 이제 동물국회라고 한 미디어법 통과되고 할 때, 그때 저도 뭐 본회의장 앞에 뭐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엄청난 의원들한테 충격이었어요. 국회 부의장이는 뭐 당대표, 그다음에 뭐 아마 안상수 대표, 뭐 홍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로텐도어에서 몸싸움하면서 때문에 밀려 쓰러지고 다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있을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절반에 한 명 더 많은 정도로는 통과시킬 수 없고 어, 초다수의 의결이 필요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아주 극도로 어,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나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방해하면은 사실상 형사처벌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5분의 3 정도, 180석 이상이 아니면 근데, 의안을 상정해서 이제 심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합의나 협의의 관행이 더 촉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수제적 운영이 강화됐다는 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면 이제 180석이 안 되면 직권 상정도 못 하고 하니 뭔가 상정할 수도 상정조차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180석이면 그 정당하게 이걸 상정시키고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근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그 법 제도가 도입된 거하고 반대 방향의 해석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사실은 180석이 안 되면 어느 정도 180석 어느 진영도 180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국회 내에서 아무 법안도 처리 못하고 교착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만큼의 의석을 특정 진영에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수제적인 민주주의, 다수제 유형의 민주주의가 국민들한테 저는 체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서로 이제 소수 정당과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초다수 의결 종족수를 만들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한 진영의 의석을 몰아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또 그 진영은,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상하에서 180석이면 가능한 일이니까, 아, 우리가 단독으로도 이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걸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합의와 협의를 저해하고 있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21대, 20대 국회 단독 처리, 뭐 거부권 행사, 뭐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고성과 욕설 이게 파행이 상당히 더 일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로텐도홀에서 막 거의 뭐 뭐 소화기를 분사하고 뭐 서로 막 물리로 치고받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의 버금가는 그보다 더한 파행이 의회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수제적 의회 운영이 되면서 비토의 정치가 한층 심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제 유형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의 관행과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합의제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오작동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제 모형이냐 합의제 모형의 제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로 정치가 작동하는 상태에 그 제도가 놓여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권자 수준에서는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악화된 다수제의 운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뭐 대통령은 의회 독재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의회 독재라고는 볼 수 없죠. 다만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운영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행정부 우위의 권력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정계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회 독재도 문제니 대통령이 또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뭐 그냥 즉자적인 논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뒤죽박죽되고 해결되는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헌법이나 다른 구조상에서 왜 대통령이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좀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 구조에서 보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원래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융합되어 있는 의원 내각제 형태에서 대통령제로 급하게 바꾼 거기 때문에 그 요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내각제에서 행정부 할 수 있는 권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예산을 아주 작은 정도의 깎는 정도 수정을 하는 한 0.5% 전체 예산의 0.5% 정도만 손질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법안이나 예산에서 주도권은 사실상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무위원회 겸임시키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또 대통령의 이제 의중에 맞으면 국무위원회 갈 수 있다는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더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행정부가 우위인 상태의 행정부하고 입법부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 이거는 이제 권력 구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서 입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이제 헌법적인 권력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더라도 여당이 제 기능을 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당을 통해서 입법부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정당의 조직과 공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임명한 사람들로서 이제 여당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서 내서 거의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게다가 당직 임명, 이 당직은 거의 당 대표까지 포함되는 거죠. 당 대표도 대통령이 거의 누구는 뭐 아예 전당대회 입후보 하지 마라, 누구는 나와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당직. 뭐 사무총장은 말할 거, 그 주요한 당직 임명, 그리고 지역구 예산 배정, 아까 행정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넘어온 뒤에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기 쪽지 예산 놓고 이거는 사실 좀 하수에 해당합니다. 사실 행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대통령과 친한 그룹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다 배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의 입법부를 지배하게 되니까 강한 행정부 우위의 권력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서가 아니라 단지 이제 대통령 권력 뭐 이제 국정 내치에 관한 권력은 총리한테 주고 뭐 외교 통일은 대통령이 가진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권력을 나눈 거로 하고는 다른 성격의 거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왜곡은 좀 더 큰 틀에서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사실상 이제
다수제적 운영 원리입니다. 지방 분권 수준이 너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의회에 계시는 뭐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전부 다 상당히 취약한 상태죠. 중앙의 강력한 통제에 지방이 예속돼 있는 형태입니다. 지방 분권 수준이 미흡하고 중앙 정부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형태인 거죠. 지방 정부가 사실 뭐 다른 형태의 견제를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방 정부 수준으로 왔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행정기관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단체장에 비해서 지방의회는 너무 왜소한 거예요. 사실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전엔 다 단체장에 보낸 사람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단체장의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지금은 이제 뭐 지방 의회 의장의 뭐 인사권에 이런 데 강화되게 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는 건 사실상 단체 자치 중심의 지방자치 설계고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사실은 주변화돼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왜소화돼 있고 중앙정부와의 비교해 봤을 때 지방정부는 거의 권한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거죠. 중앙 권력에 종속된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거죠. 지방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잘 활동했는지보다는 중앙당의 권력 아니면 시도당의 권력 뭐 그 속에서 연계된 속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른 이제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뭐 지방 중앙의 권력이 예속된 분들은 아니시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도 다수제 그러니까 힘 있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이런 형태의 정치제도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불규칙적인 선거 주기와 분점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주기가 대통령 선거로 5년이고 이 국회의원 선거 4년, 지방선거 4년이니까 다 안 맞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선거가 있기도 하고 1년 지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지나서 하기도 하고 마지막 임기 말에 선거를 하기도 막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거주가 불규칙하니까 어떤 대통령한테는 처음 취임했을 때는 자기 권력이 워낙 강하니까 뭐 거의 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이 경우도 있고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여당이 소수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불규칙하니까 쭉 보면 여대 야수였던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오면서 여소야대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는 아까 앞에까지 1번부터 6번까지 다 다수제적인 운영 원리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다수제적인 운영 원리가 작동하려면 의회 구성이 여당이 저 다수를 차지하고 여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의회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여기가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의 쭉 민주화 이후에 거의 40년 가까운 경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뭐 드려야 되고 받아들이기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수를 점했던 대통령과 중앙 권력, 행정부 권력이 딱 일괄적으로 이 국정에 대한 통치 의지를 관철하고 나가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운영 원리였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분점 정부가 빈번하게 출연하면서 분점 정부의 강도도 높아진 거죠. 의회에서 사실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180석 석 이상을 가져온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됐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그 관행과 여러 가지 운영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저런 다수제적 운영 원리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다수제적 운영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이것도 밀어붙여서 하면 된다. 밀어붙이는데 전혀 이제 밀리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의회가 본인의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오히려 의회의 의지를 관철하면 이거는 의회의 독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 세력이 그냥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충돌하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수제적 운영에 의해서 한 번도 정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그 관성 속에서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이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수제 민주주의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상 이 방향으로 이제 제도적인 발전 속에서 예견될 상황의 일이지 않았나. 이게 이 상황에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도 수습된 이후에도 이게 어느 다음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해서 보면 이제 문우진 교수가 이제 표로했습니다. 이 정치에도 배열을 보면 선거제도 정당 체제를 보면 다수제 편향인 거죠. 다수집에 유리한 요소로 소선거 위주의 선거제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 양당 지배 체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거고. 소수 보호에 유리한 요소는 대선 및 총선 일정이 불일치하니까 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또 이제 비례성 있게 다른 다수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했지만 위성정당으로 해서 저는 소수 보호에 유리한 형식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부 입법부 관계 및 대통령 권한에 있어도 선진화법 이전에는 뭐 요소화돼 뭐 이렇게 독점 예산 편성권 쭉 있었고 뭐 다양한 우회제도 요소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선진화법 이전에는 뭐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소수 보호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 이후에 보면 저기 소수당의 상임위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도 소수당이 배분하고 선진화법이 초다수결 규칙을 통해서 소수 보호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다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소수당의 상임위 배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죠. 법사위원장도 그러니까 소수당이 뭐라 다수당이 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화법 위에 초다수결 규칙을 도입했지만 이게 소수 보호가 아니라 초다수결 규칙에 합당할 만큼의 의석을 특정 진영이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린 거지. 소수 보호에 유리한 요소는 이때 이 요소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선거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홀수 보호에 유리한 요소가 지금 단지 이제 표에서 비교하더라도 요소가 작죠. 요소가 작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다수 요소가 강한 상태가 더 이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이게 상당히 이제 소수 보호를 위해서 제도 설계는 했되 이게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더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쭉 얘기했지만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다수제 모형에서도 정치는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중요한 게 정당을 중심으로 선호를 모으고 타협과 협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의사결정 비용의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의에 필요한 숫자를 모아서 거래 비용과 수능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동체의 선호를 정당을 중심으로 축약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축약된 정당들이
모여서 대의제적으로 타협과 협상을 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당이 그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에서는 법제도적인 환경이 정당 정치를 사실상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조직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인 지도자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 대표,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사실상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 조직에 의한 타협과 협상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 중심의 정치만 상정돼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선거나 의회의 주체는 정당입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거 정당이 공천하고 후보를 내세우는 거죠. 의회도 마찬가지. 교섭단체가 있어서 서로 협상과 타협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큰 틀에서 정상적인 정치의 주체인데 그 주체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도록 법제도적 환경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뭐 이런 상태가 민주화 이전부터 살펴보면 그게 이제 정당을 규율하는 게 정당법인데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정당법의 작동 원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권위주의적 통치의 편의를 위한 규제와 통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정당 설립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기 어려운 상태죠. 그 처음에 이제 정당법이 만들어지던 1962년에는 무소속 출마도 금지했습니다. 정당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정당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소수 세력의 정치화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정당이 난립하면 무조건 문제 나고. 언론에 제일 좋아하는 기사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cm냐 54cm나 이 얘기만 합니다. 정당이 난립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투표용지 길이가 길어졌다고 왜 이렇게 정당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정당이 하여튼 정당은 이름부터 난립인 거예요. 정당이 생기면 난립이에요. 설립이 아니라. 난립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또 비례대표 배분도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적 통치 원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정당법 지역 정당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만 허용하는 거죠. 전국에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지고 있는 전국 정당만 허용하고 정치, 뭐 지방 정당은 배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참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등 상당한 숫자가 아예 정당 가입을 불허하는 게 이제 민주화 이전의 정당법 세팅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도 이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 참여의 축소와 배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교사이신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군인, 이런 사람들 다 정당 가입이 불허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200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 다 합치면. 교사 뭐 이런. 그 유권자의 한 5% 달하는 비율은 정당 가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전체 시민의 이제 모집단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공동체 양식 있는 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중 제일 엑기스에 해당되는 사람, 물론 다른 분들이 축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엑기스에 해당하는 양식 있는 시민들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정당 가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맞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 뭐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신분은 맞죠. 근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정당 가입은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거죠.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다는 거하고 어느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어느, 속해 있다는 거하고 내가 선거 기간이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어느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 선거운동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어느 정당을 내심, 양심으로 지지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건 정치적, 어, 결코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섞어서 아예 정당 가입,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박탈한 상태라는 거죠. 정치 참여를 엄청나게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정당 자체로 봤을 때 정당의 정당에 둘 수 있는 직원 숫자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직원의 숫자가 제한된 단체는 정당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어제 삼성의 직원 숫자를 5천 명으로 하라, 1만 명으로 하라 그런 거. 정당은 중앙당에 100명까지만 직원을 둘 수 있고 시도당에는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당에 한 시도당에 한 5명씩 정도 직원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 전국 정당인데 지금 이제 당원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상태인 거죠. 100만 명, 200만 명을 중앙당에 100명이 앉아서 관리하거나 정당 활동을 서포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조직국에서는 한 7, 8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인원 제한인 거죠. 이거는 다른 얘기는 뭐냐. 평상시에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정당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라. 그러니까 선거가 없애는 근근히 정당 간판만 달고 당신들 그냥 당사에 앉아 당사에 앉아 계세요. 그냥 뭐 딴 거 하지 말고 입당 원서나 처리하고 당원 명부나 유지하면서 그냥 뭐 문자 정도나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그러니까 정치의 주체는 정당인데 정당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형태로 정당법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정당측이 이렇게 된 데는 두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004년 정당법 개정. 정당의 하부 조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공식적인 조직체로서의 지구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같은 거는 있죠. 지역협의회는 있는데 그건 당원들의 협의회 차원이에요. 말하자면 친목단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조직 기반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정치가 실종되고 지방에는 그러니까 선거구 단위에 정당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선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 당원 협의가 있지만 그 당원 협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시도당처럼 등록된 뭐 어떤 법인체가 아닌 거죠. 다 단체가 아닌 상태에서 지방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원외인 경우는 더 한 거죠. 지방 조직이 정당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선거만 이루어지는 상당히 그 특이한 이제 뭐 기형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중앙 집권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만 정당이 남은 거죠. 원내 정당. 모든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당 대표한테 권한이 몰리는 거죠.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뭐 의원들이 걸핏하면 이제 모든 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 의원총회는 의원들도 정당에 있는 당원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극히 일부일 뿐인 거죠. 다만 이제 권한이 좀 다른 거지. 의원총회 그렇게 결정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뭐 전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 전당대회, 뭐 정당의 대의 기구가 공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당의 조직이 와야 되고 사실상 정당의 자원이 거의 줄어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원 숫자 제한 뭐 이런 거 다 중앙당이 후원해도 못하게 하고 사실상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식은 없고 간판만 걸고 있는 형태의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 전환점은 201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집 전화로 이제 뭐 경선하고 있는데 그 너무 부정확하니까 집 전화에 있는 집이 없고 하니까 2015년에 김무성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동통신회사에 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로 좀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선거법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경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 정당 조직이 활동하는 예는 없고 후보 중심의 개인화 현상이 있고 정당 공천이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거의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공천이 상당히 퇴행되고 뭐 이런 상태다. 그 극단적 소수.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극단적 정치 고관여층에 의해서 공천부터 여러 가지 정당 정치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당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물리적인 토대는 없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정당의 여론조사입니다. 거의 여의도연구 민주연구원에서도 상시적으로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해요.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수십억을 여론조사에 쓸 거로 보는데 그 돈을 진짜 정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걸 다 썼으면
지금의 정당이 저런 형태는 아닐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어디가 다수인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다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여론동원 아니면 그 여론 확인, 여론조사 이런 비실체적인 일에 정당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가 작동하도록 정당을 만드는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민주화의 두 번의 전환점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양당 체제가 뭐 고착되고 지금은 진영 간 적대적 대립의 선택지로만 기능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법이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민들과 연계된 그런 좋은 정당을 만드는 별다른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여건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정당을 하거나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면 다 당협위원장 뭐 지역위원장 뭐 다 정당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처음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 내가 이게 뭔가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어떻게 당원들하고 만나서 연계하고 좋은 정치를 할까?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잠깐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사실, 정치가 범법자가 되기 제일 좋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게 정당을 거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당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법적 환경이 크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선거기만 활용되는 제한적 용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수는 정당 선거사무소를 뭐 선거 전후 한 90일 정도 짧은 기간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지 평상시에 투표 선택이 아니라 저 평상시 정당 활동을 그 기반으로 투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 브랜드와 지도자에 기인한 선택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저희 정당에서는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데 정당과 일체감이 있는 심리적 요인만 과도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내가 이 정당 저 정당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심리적 요인만 작동하는 거는 양극화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거죠. 게다가 그게 정서적 양극화로까지 치닫는 거죠. 자신이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모으고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난 이 정당이 좋다, 저 정당이 좋다, 심리적인 선택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도록 해놨을 뿐이다.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너무 말씀 오래 드린 것 같은. 어, 정리를 하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한국은 실제로 다수의 민주주의용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 어, 체계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용으로 제도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수의 민주주의도 잘 운영하면 뭐 합의제 민주주의 못지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민주주의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정당이 취약하고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간 협의는 물론이고 정당 내 정치적 충원, 정치인 양성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여당은 대통령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제 어,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한 3년 정도 지났으면 뭐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제 어, 선출직에서 당선돼서 일을 수행하고 정당하고 여당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3년이 지나면 정치인으로 진화하는 게 맞는 경로인데 전혀 정치인으로 진화를 못했다는 거죠. 여당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한 대통령이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하고 여당을 마음대로 끌고 갔다는 거죠. 자기의 주관대로.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여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부터 좀 마련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좀 너무 원론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